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녹화하는 영경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연말연시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미사일 쏘아댄 것처럼 러시아 역시 연말연시에 계속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7월 정월 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뉴스들이 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키우를 또 공습을 재개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 정부 주장으로는 뭐 45대 드론을 모두 격추시켰다. 또는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그 중에 뭐 32대 36대 정도 격추시키고 나머지는 딴 데로 뭐 흘러갔다라는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쏜 탄도미사일 20발 중에 한 12발을 격추시켰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이미 수개월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탄도미사일 개수를 지금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앞으로는 한 2번 정도의 대규모 공습, 대규모 미사일 발사만 가능하지 그 이상은 힘들 거다. 이 스칸다르 미사일 같은 경우도 지금 재고가 거의 바닥에 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추측이나 보도가 어느 정도까지 맞는지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만드는 드론 그 생산 시설을 갖다가 파괴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크라이나 쪽의 발표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각 매체에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단일 공습으로는 지금까지 작년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 침공 있고 난 이후에 가장 이제 큰 그런 전과를 올린 게 아닌가. 라는 보도가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 도네츠크 주에 마키이우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인지 타운인지 시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마키이우카 하면은 러시아 말로 하면은 마키예프카인데, 이 러시아에 제가 우크라이나 이런 데 여러 번 가봤더니 그 동네 이름이 똑같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마키이프라는 게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 수십 개 될 겁니다. 사람 이름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포닐이라는 데도 제가 가봤는데, 우크라이나 중에 포닐이 똑같은 도시가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뭐 포닐이 A, 포닐이 B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미하일로프카 뭐 이런 마을은 뭐 거의 뭐 몇백 미터 간격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 촌동네 이름들은 굉장히 똑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아서 헷갈리는데, 아마 여기에 이제 러시아군 병영을 습격했는데 아마 하이마스로 갈긴 것 같습니다. 하이마스 6발을 갈겼는데 4발이 그 건물에 적중해가지고 건물 전체가 다 날아갔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야간에 진행됐는데 어마어마한 폭발음이 생기면서 마치 이제 그 주변이 대낮처럼 밝았다라는 것도 보도가 되는데, 러시아에서는 63명이 전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400명 전사에 300명 정도 이제 부상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우크라이나 일방적인 보도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죠. 근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 러시아가 주장하는 63명의 전사가 맞느냐? 이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2차 대전 때 거의 1944년 12월 16일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독일이 그때 개발한 V2 로켓, 지금의 그 미사일에 비하면 뭐 정확도라든가 이런 거 엄청나게 낮죠. 근데 그 미사일을 갖다 안트워프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벨기에에 있는 도시, 항구 도시. 거기를 향해 쐈는데 그게 막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고 그게 민간인 시설에 이제 폭발이 일으면서 567명이 사망하는. 그 당시 1944년에 독일이 만든 거의 시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 발에 567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하이마스 4발이 명중해가지고 건물 하나가 다 날아갔다. 그런데 거기 63명밖에 안 죽었다? 그건 또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 수백 명, 그러니까 700명의 사상자가 났다, 우크라이나 주장하는, 그거는 조금 오버된 내용이지 않은가 하더라도 아마 수백 명 정도는 죽었을 거다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무기 재원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이마스가 다인장 로켓인데 그냥 야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하나하나의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날아갈 정도 같으면은 거의 뭐 이게 개인의 어떤 그 시신 같은 걸 다 확인할 수도 없었겠죠. 다 날아가 버리죠, 그자리 되면. 그래서 아마 확인된 시신만 시체가 63구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어처구니 없는 거는, 왜 그러면 그 민간인 시설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민간 시설을 타격했을까? 그 안에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가 징발한 징병 군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상당수 거기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교육도 받고. 근데 그 우크라이나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텔레그라프지에 따르면은
거기에 있는 그 장병들, 이제 러시아 징병 군인들이 부주의하게 이제 계속해서 SNS를 썼다는 겁니다. 핸드폰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민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수의 러시아 장병들이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하이마스로 갈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이 정도 어떤 보안이 취약한 이런 것도 교육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한국도 일선의 군인들이 핸드폰 들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거로 뭐 음란물도 보고 무슨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코인도 하고 있다는 식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전쟁이나 일단 유사시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번에 러시아에서 마키이브카에서 이런 당한 이런 이야기들, 이게 한국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군인들 핸드폰 다 빼뜨려야 됩니다. 그게 미군처럼 철저하게 프로적인 군인들한테 핸드폰을 지급한다면 모를까, 한국까지 징병제로, 그것도 하기 싫은 아들, 날짜 때문에 이런 아들한테 핸드폰 줘가지고 전쟁이 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거는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잘했다기보다는 러시아군이 정말 보안의식이 너무 형편없다, 그걸 갖다가 참 여지없이 드러내는 그런 큰 해프닝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 좀 우려되는 거는, 얼마 전부터 이제 러시아군이 포탄이 부족하다, 무기가 부족하다, 인력도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지금까지 통계를 보니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23년 1월 초까지 단 한 번도 일일 포탄 발사량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추월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러시아가 더 많은 포탄을 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보면 예컨대 작년 6월 같은 경우에 거의 하루에 러시아군이 5만 발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일일 한 15,000발에서 2만 발 정도, 그러니까 50% 내지 60% 정도 줄었다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 달에 최저치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 정말 이제 러시아군이 포탄이 바닥난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했었고, 그에 이어서 아마 이란이나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수입했을 거다. 그 다음 미국에서는 그 정황을 포착을 했다, 증거 자료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영국의 이제 국방성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포탄 같은 경우는 고갈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일도 부족해서 지금 이란제 드론을 쏴야 되는 형편에 재래식 포탄도 별로 없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11월을 넘기고 12월 1월이 되니까 사실은 지난 여름 가을 초에 쏴야 되던 그 정도 양을 포탄을 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선가 포탄을 구입을 했겠죠. 북한, 이란 또는 뭐 이베이에서 구입했든지 암시장에서 했든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크라이나 역시 암시장에서 포탄을 구입하는 모양입니다. 서방에서 물론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계획에 서로 다른 무기들을 갖다 익혀가지고 훈련을 마친 다음에 실제 야전에서 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구소련제, 구러시아제 야포라든가 무기라든가 그걸 쓰기 위해서는 그 탄약과 탄환, 이거는 뭐 기존에 그걸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서방 진영이 아닌 여하간 좀 말하기는 좀 껄끄러운 그런 암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러시아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단순히 지금 각 언론에서 말하는 포탄이 꼭 바닥에 난다 하는 거는 아마 러시아로서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탄, 일일 사용 포탄량이 좀 주는 듯 했는데 다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전황에 대해서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동부전선, 남부전선 나눠보자면은 클레민나, 그러니까 동부전선이 약간 북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바토베하고 그 밑에 이제 크레민나. 그래서 크레민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리만하고 이줌이 해방되고 나서 거기가 우크라이나군에 탈환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목표는 크레민나일 거다라고 했는데 거의 뭐 수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죠. 거기서 밀리면 러시아군도 큰일이다 싶은지 굉장히 이제 그 예비병력을 그쪽 지역에 많이 동원하긴 했는데 아마 조만간 함락되지가 않을까, 우크라이나가 탈환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헤르손이 탈환됐습니다만 다음에 수복의 뉴스가 들리는 것은 크렘민나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점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크렘민나 전선을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군이 지지부진합니다. 일주일에 겨우 이제 2.5km 정도 속도로 진격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금야금 땅을 따먹은 상태에서 곧 아마 크레민나에서 뭐 격전이 벌어질 거다. 지금 현재는 외곽에서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크레민나에서 뭐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이제 장기적인 시가전에 대비한다,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만, 막상 본격적인 시가전이 발생하면은 이제 군대를 확 뺄 수도 있죠.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바흐무트 지역인데, 바흐무트는 크레미나에서 남쪽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 바흐무트가 얼마 전까지는 일부 지역이 그러니까 남단이죠. 그 시의 남단에 러시아군이 들어왔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모두 다 격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바흐무트 주변은 막 깔끔히 정리가 된 것 같고, 우크라이나군으로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러시아군의 막 파상 공세는 대충 막아낸 걸로 막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바흐무트에 러시아군이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근데 이게 박상호 같은 또라이는 또 이러더라고요. 바흐무트에 우크라이나가 연연해 하는 이유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 지금 지키고는 있죠. 우크라이나군이 지키고는 있는데, 러시아군으로서는 바흐무트를 갖다가 함락시킴으로써 동에서 서로 진격하는 이제 확실한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직개발 공격, 두 개의 턱으로 이제 악어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접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북쪽에 이제 이주막으로 리만이 함락이 됐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그 다음에 크레미나가 지금 위태위태하고 스바토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북쪽의 직개발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설사 남쪽에 바흐무트를 장악하면서 남쪽을 어느 정도 지배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포위 선멸이 안 됩니다. 협격 작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특히 바그너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무모한 소모전만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러시아가 이런 무모한 이런 전투를 하는지, 설사 지금 시점에서 바흐무트가 러시아군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전술적 전략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직격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하간 만약에 조만간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미나를 점령하게 된다면 이제는 정말 바흐무트 자체가 전술적인 의미가 완전히 상실돼 버리는 거죠. 만약에 크레미나를 갖다가 러시아군이 장악하면서 북쪽에서 또 하나의 어떤 전선을 형성하면서 서쪽으로 진격할 수만 있다면은 바흐무트에 집착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지금 알 수가 없는 게 수개월 동안 지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고, 똑같은 군사 전문가들이 똑같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논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흐무트, 다른 지역은 몰라도 바흐무트 쪽에 대한 어떤 러시아군의 진격, 이거는 확실히 돈좌됐다. 그래서 이게 바흐무트를 치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세 종말점에 이제 서서히 도달한 게 아닌가. 이제는 공세 종말점이라는 거는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든가 모멘텀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그럼 병력을 빼서 다른 곳을 치든지 또는 이제 다른 형식의 공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도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린카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했는데, 지금까지 뭐 수십 차례 해봤습니다만 거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전선에서 상당한 이제 화력을 집중시켰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제1근위 전차군, 그걸 부활시켜서 제4 근위 전차사단, 그 다음에 47 근위 전차사단, 이 두 개의 전차사단을 중심으로 이제 기동전에 의한 공세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성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이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부전선 막 큰 그건 없습니다만, 뭐 굳이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자포로지아에게 토크마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자포로지아에서 아마 격진이 벌어진다면 토크마크가 아닐까. 근데 이번 전쟁의 특징은 어느 한 도시나 어느 한 지역이 이제 결정적인 어떤 대회전의 어떤 중심지가 된다고 할 경우에 사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포사기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그게 재래식 야포가 됐든 또는 미사일이 됐든 이 토크마크 쪽에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거기가 아마 까디로프 체첸군의 본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550명이 전멸했다. 550명 같으면 한 개 대대가 날아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이마스의 어떤 포사격의 위력이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르손 쪽에서는 아마 카우프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댐이 있는. 거기에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가해서 러시아군 한 150명 정도가 전사했다.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조금 지금 평가를 좀 유별하고 있습니다만, 헤르손을 탈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크림 반도 쪽으로 넘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이제 전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뜸을 들이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나마 최근에 요 며칠 전에 하나 성과가 있었다면은, 모르스의 포촘킨스키라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섬을 장악하면서
크림 반도로 이제 공세를 전환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한 게 아닌가, 막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조그만 섬 하나 점령했다고 해서 특별한 전투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무혈로 입성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급물자, 병창기지 같은 걸 건설을 해서 크림 반도로 갈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번에 이제 보르세이 표첨,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표첨킨스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제 포템킨 전함이라는 거. 러시아 유명한 전함인데, 그게 아마 그쪽 러시아 쪽 현지 발음은 나는 표첨킨스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꽃섬 하나를 갖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장악했다 하는 게 그간에 좀 소식이 뜸했던 헤르손 정부 남부 전선에서의 이제 전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부진하긴 한데, 1월 달을 들어섰으니까 아마 1월 중순쯤 되면은 이제 양측의 전차들, 장갑차들 동원한 본격적인 기동전이 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거기에서 아마 대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이제 언론 보도 또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군당국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될지 이건 조금 두고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을 시작한 지 뭐 이제 해를 넘게 됐습니다. 해를 넘게 됐는데, 처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서방들에 대해 제재가 이제 굉장히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별로 그래 망가진 게 없다. 뭐 그런 이제 논평 때문에 그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를 빨아대는, 러시아를 갖다가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 러시아 끄떡없어, 여전히 견디고 있잖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쪽 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낙관적으로 보는 게네, 비관적으로 보는 게네. 일단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거의 국토 GDP의 절반이 날아갔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그 피해는 우크라이나군이 월등히 막대합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괜찮으냐? 반드시 그렇진 않죠. 일단 군수 시설이 망가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도체라든가 주요 정밀 부품을 갖다가 서방으로부터 수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비해서 러시아가 어떤 대책을 마련한 것도 아니죠. 그런 어떤 부품들, 장비들을 갖다가 다른 곳에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이나 있을 만한 그런 전차들, 옛날 비행기들을 끄집어내 쓰고 있고, 미사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고갈 상태에 왔다고 보는 게 크게 거짓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어떤 수량이라든가 통계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사실은 아직 전쟁 중입니다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전략적으로는 졌다, 앞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마을을 점령하고 좀 더 이제 장악한 영토를 늘려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러시아군이 전략적으로는 졌다. 왜?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 우크라이나 하나를 갖다 못 잡아먹어서 해를 넘기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러시아가 원래 안보적으로 자기가 원했던 바를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얻었느냐? 아니죠. 오히려 더 사태를 악화시켰죠.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일종의 완충 지도로 남겨두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와 러시아 제는가의 사이의 기인, 그러니까 절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게 자기들의 전제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적국으로 바꿔놨거든요. 전쟁이라도 신사적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부차를 비롯한 여러 마을에서 했던 학살, 민간에 대한 학살, 이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정전 협정이 맺어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동화된다거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과거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 적대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완충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크라이나는 적대 국가가 됐다. 이것만 봐도 러시아의 큰 실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늘 러시아가 내깔했던 것처럼 나토의 동진을 맡겼다. 근데 결국에는 나토의 동진을 촉진시켰습니다. 러시아의 행동이. 자,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나라가 나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 제국 중에서 노르웨이는 애초부터 나토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핀란드와 스웨덴이 겁이 나서 그냥 나토에 들어가게 됐죠. 이런 문제들. 결국에는 러시아가 뜻하는 바와는 전혀 반대로 이제 현상이 움직여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어떤 실질적인 또는 어떤 그 대내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거, 이거는 말할 나위 없을 겁니다. 사실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미지 실추의 어떤 손해를 보면서 러시아는 전쟁 전보다 훨씬 못한 국가가 되어버렸거든요. 우크라이나는 향후 50년, 100년 동안 이제 건드릴 놈이 없을 겁니다. 저런 식으로 싸우니까. 근데 러시아는 이제 전 세계가 다 호구로 보게 되는 거죠. 중국도 이참에 이제 이거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다, 러시아 군사력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현과 아우의 서열을 다시 한번 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는가. 그게 아마 중국의 속셈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그 대내적 이미지가 실추가 됐다. 거짓말 잘하고, 민간에 대한 학살하고, 강간하고, 이런 것들, 파괴를 일삼는. 근데 과거에 20세기에 나치가 갖고 있던 그런 악마적인 요소, 독재, 전체주의,
폭력, 전쟁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지금 체현하고 있는 거는 나치 독일하고 이제 러시아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0세기에 가장 악랄한 국가가 나치 독일이었다면 이제 21세기에는 러시아가 바톤 타치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력으로 봤을 때는 뭐 사실 그 러시아 국력을 해봐야 땅은 세계에서 제일 넓습니다만 GDP 규모의 한국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나라 경제 규모는 대략적으로 뭐 어떤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15% 정도가 축소가 됐다.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이제 악화되겠죠. 그리고 이제 GDP 규모를 보자면은 2021년, 2022년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GDP가 1조 7,800억 불인데 이게 7년 전의 통계가 비교해 보자면 7년 전에는 2조 6천억 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통계를 보자면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2022년 2월 24일 이전에 이미 러시아는 내부 경제가 모순이 발각되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제요건에 놓였던 게 아닌가, 그런 식의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좋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못 운영 관리하면서 지금의 어떤 GDP 추락이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경향적으로 GDP는 계속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하자원이라든가 가스라든가 그런 데 뭐 의존했던 아주 단순한 그런 경제 구조 하에서 제조업이나 이런 거 활성화 시킬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고용지수라는 거는 뭐 계속해서 이제 답보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더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만 전쟁 이전에 이미 러시아 경제는 뭐 끝장이 난 게 아닌가, 그런 걸 갖다가 사실 지금 이 통계들을 웅변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그 선진국들이 지금 이제 그 수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교역량 같은 것도 40% 60% 정도 감소해 버렸죠. 그래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 에너지를 무기로 해서 그걸 가스를 팔지 않겠다라고 나서게 되면은 러시아의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서구 국가들, EU 국가들, 서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낭패를 겪을 거다 했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생각보다는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러시아의 의존도 극히 이제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 정부는 일체 러시아로부터는 가스를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가장 이제 의존적이라고 해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대충 뭐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은 뭐 유류라든가 러시아 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하반기 갈수록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값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한때 최저치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하고 실제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 경제가 굴러가는 방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지금 모스크바라든가 상페테르부르크라든가 그런 이제 대도시 일부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 고용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박상호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이제 러시아 빠는 애들은 그거 봐 러시아 경제는 아직 굳건해라고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생기느냐 그러면은 징집을 통해서 일할 만한 인구들이 다 지금 전선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일자리, 특히 제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물류 분야 그런 데 대해서 갑자기 이제 충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용이 늘었던 겁니다. 근데 자리는 많이 비었는데 충원할 수 있는 인구가 별로 안 되니까 임금이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아주 허드렛 일, 물류라든가 이제 최말단에 가장 허드렛 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돈 한 170, 8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지금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전쟁 중에 전쟁이 해를 넘기게 됐는데 러시아의 고용에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늘어났다, 그 다음에 실질 소득이 늘어났다 하는 거는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분기별로 또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경제가 좋아질 리는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러시아 경제의 어떤 파탄을 이야기할 때 그보다는 2배, 3배의 피해가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이제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 전략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러시아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피부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이기는 건 확실한데 우크라이나가 확실한 승리를 획득하기 이전에 러시아에서 아마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푸틴 체제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푸틴 체제가 무너지면 이제 자연스럽게 정전 협상이 진행되는 아마 그런 추세를 가게 될 건데 지금 현재 푸틴이 살아있는 한 아마 어떤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정전 협상이라든가 휴전 협상 같은 거는 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작년 한 고비를 넘겼었고요. 이제 거의 모든 조건에서 전략 전술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승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도 우크라이나가 다소의 어려움이 있거나 고전하거나 시기적, 그 다음에 지역적, 제한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요요 현상은 궁극적으로는 어느 지점에 도달할 건가 하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외교안보, 그 다음에 전쟁,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승리를 점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럼 러시아가 언제 붕괴할 건가? 그에 대한 이제 분석이 잇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붕괴, 이거는 지금 1990년, 91년에 걸친 그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붕괴, 그때하고는 성질을 달리 한다고는 하겠으나, 정권 교체만 돼서 전쟁이 종식될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의 정변을 통해서 새로 들어온 정부가 우크라이나가 말한 것처럼 2014년에 빼앗은 땅까지 다 돌려주겠다. 아마 그것도 힘들 겁니다. 그런 시기에 아마 내고를 할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선다면은, 그렇다면은 정전 협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시적인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이제 보장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2부 방송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불은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